자, 네.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이제 수업으로 통합사회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은 뭐였냐면, 자, 프린트 13페이지, 1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 자, 바로 시장경제와 금융이라고 하는 5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이었죠.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 소단원인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경제 체제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최대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배웠었죠.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효율성과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 경제 체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그렇게 이제 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은 분명히 한계점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만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바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 그래서 소단원 3단원이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인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한계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 한다고 할 때 그 합리적 선택은 무조건 다 옳은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배웠었는데, 그런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것에는 엄연히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프린트 14페이지 프린트 14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 14페이지 소단원 3단원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라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과 그 다음에 상품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분배된다. 그래서 자원, 상품, 서비스가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곳이 시장이다 라는 내용을 배웠었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시장에서 그렇게 효율적인 분배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 사례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사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사례는 뭐냐? 바로 불완전 경쟁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공공재라는 것을 시장에서 생산하고 분배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외부 효과라는 것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가 어떤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시장의 한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불완전 경쟁입니다. 네. 여러분, 이 불완전 경쟁은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그 이상적으로 경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불완전 경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경우를 일컬어서 완전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 경쟁의 반대말은 완전 경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불완전 경쟁의 반대편에 완전 경쟁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완전 경쟁이라는 게 시장에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불완전 경쟁, 조금 이제 기업들 사이에 또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는 불완전 경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완전 경쟁은 어떤 이제 의미냐? 바로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쟁의 형태를 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점이나 과점이란 말은 이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제 가끔 이제 쓰는 용어인데, 과점은 모르겠는데 우리 독점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좀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독점과 과점의 케이스를 나눠서 살펴보면, 하나의 기업, 단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를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단 하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그거를 독점 시장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과점 시장은 뭘까요? 과점 시장. 네, 그렇죠. 과점 시장은 당연히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그게 바로 과점 시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에서 일어나는 경쟁의 형태가 바로 불완전 경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독점 시장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가 있느냐? 바로 전기 시장, 수도 시장, 가스 시장,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나 가스 같은 것은 어디서만 생산하느냐? 바로 국가에서만 생산한다. 그리고 국가에서만 생산하고 분배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것은 오직 국가만이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기 때문에 독점 시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급자가 국가 하나이기 때문에 독점 시장이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통신 서비스 같은 그런 것들은 이런 것을 생산하는 그런 공급자가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는 아니지만 굉장히 적은 소수의 공급자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핸드폰이 대개 이제 그 핸드폰의 그 종류가 두세 가지를 넘지 않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드는 핸드폰,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그 사과, 네, 그 사과 이제 기업의 그 핸드폰, 대부분 이제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핸드폰 시장은 이렇게 공급자가 굉장히 적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개의 회사가 이제 통신 서비스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이제 뭐 KT 같은 뭐 그런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SKT, 아니면은 뭐 이제 LG U 플러스, 그런 적은 소수의 기업만이 통신 서비스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폰이나 통신 서비스 같은 이런 상품 또 서비스들에서는 과점 시장의 그런 이제 형태가 이제 등장하고 있다.
이제 이런 핸드폰이나 자, 통신 서비스 같은 거는 자, 과점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말이 길어졌는데, 자, 이런 불완전 경쟁이 벌어져서 독점 시장이나 아니면 자, 과점 시장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발생을 하느냐? 자, 바로 이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에서의 공급자가 자, 자기가 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량을 자, 이제 줄여버리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가격 인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공급자가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량을 자, 왜 줄이냐? 자, 바로 이 생산량을 줄이면 가격을 인상할 수 있고, 그 가격 인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공급자가 자, 이윤을 훨씬 높게 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이제 그 괄호 친 내용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것처럼 이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에서는 이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자, 독과점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거나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네, 이 독과점 시장에서 자, 독과점 기업이 정하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독과점 기업이 자기들이 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확 올려버리고 자, 그 생산량을 확 줄여버려서 그 가격이 확 올라버린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 그 독과점 기업이 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 말고는 다른 상품이나 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기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소비자들은 기업이 자, 정하는 대로 자, 그렇게 이제 좀 끌려다니는 자, 그런 성향을 자, 보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저기 생산량을 늘리는 게 오히려 이 독과점 시장에서 좀 이익이 되지 않나요? 라고 좀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생산량을 이제 늘리게 되다 보면은 반드시 이제 어떤 그런 과정을 겪게 되냐면은 가격이 자, 인하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반드시 이런 이제 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산량이 자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가격이 좀 인하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독과점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인상해서 최종적으로는 자기들의 이윤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되면 우리에게 이제 독과점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느냐? 자, 바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실패한다라는 얘기는 자, 어떤 의미냐면은 자, 바로 독과점 시장에서의 자, 공급자의 이익이 증가하는 양보다 자, 소비자의 손해가 증가하는 양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과점 시장에서는 자, 소비자가 손해를 굉장히 자, 많이 보게 되는데 비해 공급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양이 굉장히 적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급자가 이익을 더 얻게 되는 것보다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 경쟁이 발생할 때 이렇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자, 실패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또 이제 두 번째 사례. 자,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실패하는 두 번째 사례는 자, 바로 공공재의 부족이라는 사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공공재라는 거는 여러분
흔히 좀 들어보지 못한 자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 공공재는 뭐냐면 자 바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자 서비스 자 그게 바로 공공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 상품, 서비스, 재화 자 그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의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자, 국방, 경찰, 자, 뭐 소방 서비스, 자, 그다음에 공원, 도로, 자, 이런 것들이 자, 바로 공공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방이나 경찰이나 자, 소방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누구나 자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그 무료로 자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공원이나 자 도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 누구나 자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공재는 자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공공재만이 가지고 있는 자, 이제 공공재만의 고유한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공공재만의 그런 고유한 그런 이제 특성으로 꼽히는 거는 바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를 이제 공공재를 사용하고 그 공공재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 역시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배제성이 공공재의 첫 번째 특성이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재는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비배제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해서 공공재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이 바로 비배제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공공재를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소방 아이고. 네. 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소방이라고 하는 네, 공공재를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나가지고 자, 내가 이제 소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19에 딱 전화를 했는데 자, 119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자, 내 신상을 쭉 조회해보고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이 이제 소방 서비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아서 저희가 불을 꺼드릴 수 없습니다. 네, 선생님이 알아서 불을 끄세요 라고 거절하지 않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거절하지 않는다. 공공재의 사용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거절하지 않는다.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공공재의 특성을 비배제성이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공공재들은 주로 이제 세금으로 많이 이제 생산을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다 이런 공공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방 서비스, 뭐 경찰 서비스 등등을 포함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공공재의 비배제성에 대해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공공재의 특성은 뭐냐? 자, 바로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특성을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비경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왜 비경합성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하나 소비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공급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합을 벌일 필요가 없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특성을 바로 비경합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두 번째 특성, 비경합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이제 소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119에 전화를 했는데 소방서 직원이 딱 전화를 받더니 죄송한데 이미 저기 옆집에 사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불을 꺼드려야 돼서 선생님 집에는 불을 못 꺼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좀 다급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재는 사용을 놓고 이제 사람들이 경합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경합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서울에 불 났다고 경기도에 있는 집에 불을 못 끄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비경합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특성은 비배제성과 공공재의 특성은 바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공공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늘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그게 무슨 문제냐면 무임승차라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공공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는 이 공공재 사용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공공재를 사용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임승차는 뭔지 아시죠? 네, 무임승차.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경우를 우리가 무임승차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공공재는 그 공공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공공재를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통틀어서 무임승차의 문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재의 생산은 무임승차의 문제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담당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공공재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공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은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이걸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간 기업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기업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가장 큰 이유. 네, 바로 그쵸? 이익을 보기 위해서죠. 이익을 보기 위해서 기업이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공공재라는 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바로 이 소비에 대한 대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공공재를 생산을 해도 이 공공재를 생산한 것에 대한 이익이 절대로 생기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늘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공공재의 이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의 문제가 늘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공공재를 생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 그 손해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재는 민간 기업에서 생산하지 않고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돈을 가지고 생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공공재 생산을 자, 시장에 민간 기업에만 맡겨버릴 경우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 공공재의 생산과 자, 분배라는 자, 부분에서도 자, 바로 자, 시장에서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시장의 한계의 두 번째 사례, 자, 공공재의 부족이라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은 자, 바로 시장에서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자, 혜택이나 손해를 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자, 발생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외부 효과라고 해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시장에서는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이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이 자,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또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었음에도 자, 이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 발생하는 효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자, 우리가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을 주었는가 또는 의도치 않은 자, 손해를 주었는가라는 경우를 자, 따져서 그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나뉘게 되는데 자, 이 외부 경제는 뭐냐면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자, 혜택을 주지만 그 혜택에 대한 대가를 자, 지급받지 않는 경우, 자, 그 경우를 바로 외부 경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그럼 외부 불경제는 뭘까요? 외부 불경제는 자,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 자, 이 손해를 주었음에도 그에 대한 자, 보상이 없을 때 발생하는 자, 효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만 자,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 경제와 이 외부 불경제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생산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제가 이 외부 경제랑 자, 외부 불경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제가 탐구 활동을 여기 아래다가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탐구 활동 원래 좀 진도를 다 나간 다음에 보는 거지만 네, 이 활동은 여러분이 외부 효과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랑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탐구 활동을 보면 다음 글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외부 경제 또 외부 불경제의 사례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글에는 자, 외부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 꽃집과 축사. 여러분 축사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소나 돼지, 닭, 양, 말. 자, 이런 가축을 기르는 자, 그런 장소를 우리가 축사라고 하는데 자, 이런 꽃집과 축사를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자, 글이 하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자, 꽃집과 축사는 대표적인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의 사례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꽃집은 외부 경제의 사례이고 축사는 외부 불경제의 사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꽃집이라는 것을 자, 개업한 꽃집 주인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꽃을 들여놓고 가꿀 뿐이지만 꽃집에서 나오는 꽃향기는 자, 꽃집과 전혀 상관없는 행인들의 마음까지 공짜로 즐겁게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리하자면, 자, 꽃집이라는 것은 자, 꽃집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들에게 이제 꽃향기를 통해서 자, 혜택을 주지만 자, 그 꽃향기를 통해서 주는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반면에
축사를 짓는 축사 주인 역시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나 돼지를 기르지만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와 또 오폐수는 축사와 전혀 상관없는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축사를 짓는 주인 역시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일부러 해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나 돼지 같은 그런 가축을 기를 뿐이지만은 전혀 의도치 않게 이런 악취와 오폐수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악취와 또 오폐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꽃집이나 축사처럼 이렇게 본인의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대가 없이 제3자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외부 효과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우리 내용이 거기 나와 탐구활동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탐구활동 내용을 토대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외부 경제라는 것은 이제 꽃집의 사례처럼 제3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고 또 소비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부 경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고 소비된다라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외부 경제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다면 어떨까요? 외부 경제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면 이 외부 경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외부 경제와 반대되는 외부 불경제라는 건 우리가 아까 살펴본 축사를 짓는 사례처럼 제3자에게 이런 악취나 오폐수 같은 손해를 주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소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짓는 주인 입장에서는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법적 처분, 이런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나 돼지 같은 그런 가축을 기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또 악취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좀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소비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이치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해도 그게 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나는 내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더 많이 또 그리고 더 크게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경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고 또 많이 소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외부 경제 또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는 사례를 모두 일컬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는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외부 경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고 사회적으로 좀 피해를 주는 외부 경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전체에 손해를 더 많이 가져다 주겠죠. 그리고 사회 전체에 자원이 또 배분되는데 굉장히 또 비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부 경제는 적게 생산되고 또 배분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외부 불경제는 더 많이 생산되고 또 분배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비효율적인 그런 자원 배분이 또 일어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이제 시장의 좀 한계점, 그 다음에 시장의 좀 근본적인 자 그런 문제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세 가지의 사례로 우리가 요약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운 자 이 세 가지의 사례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자 바로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맨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자 이처럼 불완전 경쟁, 그 다음에 공공재의 부족, 또 자 외부 효과 등을 이유로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자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가 발생하면 자 이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란 것이 자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자원이 효율적이고 또 이제 모든 사람의 이익에 자 부합되게 그렇게 배분이 되지만, 자 이런 불완전 경쟁이나 공공재의 부족, 또 자 외부 효과 등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자 시장이 실패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자, 분배되지 못해서 한계가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한계점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배워볼 내용은 뭐냐면은 자, 바로 합리적 선택의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우리 이제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은 모두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때때로 이렇게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 한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합리적 선택의 한계에 대한 내용은 자 어디 나와 있느냐면 바로 자 교과서, 네, 여러분이 갖고 계신 통합사회 교과서 146페이지와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를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다시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 교과서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포털에다가 T셀파, 네, 한글로 이제 T셀파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T셀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그 교과서를 볼 수 있는 그 이제 사이트가 쭉 열리는데, 어, 제가 그러면은 이 사이트 이제 그 주소를 저희 우리 구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통합사회 교과서가 지금 없는 친구들은 제가 올려놓는 주소를 보시고 교과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과서 146페이지를 보시면 자,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라고 해서 합리적 소비에 자, 한계가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은 자, 시장에서 개인들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하지만 때때로 개인들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자, 특히 소비 행위에서 비합리적인 선택이 나타날 때가 많은데, 자, 왜 이런 선택이 나타나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 소비를 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고 비합리적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만 간단하게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 교과서 내용만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합리적, 네,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의 첫 번째 사례는 바로 편승 효과입니다. 편승 효과. 이 편승 효과는 자, 영어로 하면은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밴드웨건 효과, 자, 편승 효과는 뭐냐면 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도 따라서 구매하려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현상을 말하는 게 바로 자, 편승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밴드웨건이라는 거는 어떤 자, 서커스나 아니면은 정치 집회 때
자,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떤 그 서커스 행렬이나 아니면은 그 정치 집회의 행렬 맨 앞에서 자, 밴드를 태우고 다니며 분위기를 유도하는 자, 자동차를 뜻하는 그런 용어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밴드웨건 같은 거는 여러분 우리 그 이제 선거철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이제 뭐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 뭐 출마하신 이제 분들이 이제 시끄럽게 네, 되게 좀 흥겨운 음악을 틀어놓는 그런 유세차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유세차 같은 거를 일컬어서 밴드웨건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밴드웨건 같은 게 있으면 음악이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또 흥겨운 음악이 또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주변으로 몰려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밴드웨건 같은 유세차를 따라 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의 무리가 이동하는 것처럼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보다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자, 소비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런 이제 행위를 바로 우리가 편승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승 효과라는 거는 또래의 친구들이 구매하는 것을 따라 사거나 아니면 새로운 패션을 따라가려고 구매하는 것 또는 유명 연예인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구매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편승 효과의 사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자신의 필요나 아니면 내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만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을 편승 효과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비합리적 소비의 첫 번째 사례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비합리적 소비의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 자, 속물 효과입니다. 속물 효과. 이 속물 효과는 영어로 이제 스노브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속물 효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편승 효과와 정반대의 현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노브란 용어는 원래 남들을 깔보며 혼자 잘난 척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편승 효과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물건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고 남들과는 다른 특이하거나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려는 현상을 이제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속물 효과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소비자는 소비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구매 의사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림에도 보면은 여기 편승 효과에 나오는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신발을 신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속물 효과에 이제 속물 효과에 나오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속물 효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나는 남들이랑 똑같은 신발은 신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자기의 필요는 고려하지 않고 그것이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는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만을 판단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바로 편승 효과와 속물 효과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비합리적 소비, 또 비합리적 선택의 또 세 번째 사례는 바로 베블런 효과입니다. 네, 베블런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바로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유한 계급론에서 유래한 그런 이제 용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블런이란 사람은 이 유한 계급론이란 책에서 신흥 부호들을 한가롭고 비생산적인 상류 계급으로 규정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자신이 강자임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존경과 복종을 유도하려고 과시 소비라는 것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존경과 복종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시 소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정도를 드러내고 자기를 좀 이제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블런 효과라는 거는 이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이 한가롭고 비생산적인 상류 계급들이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보인 소비적인 그런 행태에서 어떤 이제 특징을 꼽아냈는데 이 배불런 효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자신의 그다음에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를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소비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한가롭고 비생산적인 상류 계급이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 이제 소비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특징적인 그런 행태를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특징적인 행태가 뭐냐면은 자 바로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량이 오히려 자 증가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데도 자 그거를 더 원하게 되고 그거를 더 구입하려고 하면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이 자 증가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격이랑 자 수요량은 여러분 반비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자 수요량은 그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오히려 떨어지고 반대로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자 증가하게 되는데 자 이런 자 일반적인 그런 성질에서 자 벗어난 그런 이제 소비 행태가 자 바로 배블런 효과로 등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고급 자동차나 명품 가방 또는 이제 뭐 사치품 보석 같은 것들은 자 가격이 올라도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들지 않고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그런 특징이 발생할 때 자 바로 배블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데도 자 수요량이 오히려 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자 배블런 효과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를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비합리적인 선택이 일어나는 사례로 우리가 하나 정도 더 꼽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자 매몰 비용에 자 너무 자 집착하게 되는 경우 자 그것을 우리가 또 비합리적 소비의 이제 또 다른 행태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비합리적인 소비 또 비합리적인 자 선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크게 좀 네 가지 사례가 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자 편승 효과, 그 다음에 속물 효과, 그 다음에 배불런 효과와 더불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자 매몰 비용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선택,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케이스도 자 존재를 한다. 라고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분은 좀 안 채우려고 이제 수업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수업은 교과서 147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단원 1단원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 경제는 여기서 모두 끝을 내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중단원 2단원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주체의 역할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